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유정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동차반 강의 이제 시작하는 우리 개강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처음 보고 여러분들도 저를 처음 보는데 일단은 1차 시험 잘 보셨으니까 일단은 여기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1차 시험 합격을 축하드리고 미리 축하드려도 괜찮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조금 축하의 말씀보다는 좀 긴장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실은 하는데요. 1차 시험이 사실은 시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 합격한 거는 잠깐만 기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는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최종 합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험 합격에 대해서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나 1차 시험 합격한 게 나중에 농사 시험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그래도 뭔가 조금 도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런 고려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네, 시험이란 거는 그러니까 최종 합격만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1차 합격한 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일단은 기뻐하셔도 괜찮은데 당분간은 개강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긴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최종 합격을 위해서 이제 달리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동차반의 특수성이란 건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 통해서 많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동차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차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그런 베이스를 전제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이제 시험보다는 이론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지금 GS 2기 과정, 그러니까 유해생들이 지금 그 과정이 지금 GS 2기 정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학원 이제 시스템이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S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차 시험은. 근데 지금 GS 2기 정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종강인데 지금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지금 1년 가까이를 지금 계속 쓰고 판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 공부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분명히 실력 차이는 납니다. 근데 그 실력을 여러분들이 줄이려면 사실 이 구조 안에 다 모든 노동법을 갖다가 모든 행정쟁송, 모든 인사노무 관리를 마스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쟁송도 마찬가지일 테지만은 아마 노동법도 사실 과목이 저희는 사실 2과목이잖아요. 지금 2과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과목처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동일한 시간으로 2과목을 공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벅찰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의 계획서 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노동법 이제 진행 방향은 9주 동안의 진행 방향은 이제 쟁점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제 기출문제 정리 자료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출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될 때 그 쟁점도 건드려 가면서 수험가에서 모의고사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 그리고 저는 현재 이제 전업 강사는 아니고 실무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떤 판례들, 어떤 쟁점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쟁점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쟁점 위주 중에서 케이스로 나오는 거고 이 케이스를 쓸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남은 기간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우리가 시험 기간이 2차 시험 기간이 그래도 작년에는 8월 초 중순 정도 됐었는데 늘 저희가 그 정도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는 9월 초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동차를 합격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동차 합격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작년보다는 오히려 더 동차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거는 기간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거기까지 올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쟁점 위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잠깐 강의 계획서 먼저 보면은 자, 이제 교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율노동법으로 나갑니다. 지금 저희 이 교재로 지금 GS 2기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세 과정, 그러니까 세 텀을 갖다가 이 교재를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 교재는 이 율노동법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용 법전, 여러분들 항상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법전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고 하시는데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 법전하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법전하고 어떤 위치에 어디 무슨 조문이 있고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전 보는 모습이 익숙해져야 나중에 2차 케이스를 쓸 때 법전을 활용해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익숙해져 버리면은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법전을 무거워도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작년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해는 아마 이제 그러진 않을 건데 작년에는 임종률 교수님 이제 기본서도 같이 저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재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율노동법하고 임종률 교수 교재하고 시험용 법전 이렇게 세 개를 들고 다녀가지고 굉장히 무겁긴 해요. 저도 들고 다닐 때 무겁긴 한데 그래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도. 자, 그럼 일정은 오늘부터 일단은 이제 9주 동안 진행이 되죠. 7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 먼저 좀 사전에 구하면 6월 23일 날의 강의는 그 주 월요일 날이 20일 날 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좀 업무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노동위원회 변론이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피할 수 없는 거라 이거는 뭐 기피나 제청 이런 게 안 돼요.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뭐 학원 강의한다고 노동위에서 연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노동위원 참석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불가능해서 20일로 연기를 했으니까 좀 변경했으니까 좀 양해 바라고요. 자, 시간은 이제 40분부터 이제 22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는 여기 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험과 관련 없는 질문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재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 얘기를 자꾸 하시거나 뭐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자꾸 하시는데 좀 개인적인 상담이나 그 회사 얘기는 그 다른 데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원칙으로 맞겠죠. 여기는 수험을 공부하는 거고 저는 수험을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되고 간혹 또 이게 여기 단순 반복적인 질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간혹 이제 실시간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1시간마다 계속 보내시는 분인데 그런 질문을 제가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강생이 뭐 그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도 소중하지만 다른 수강생들도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똑같은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 수강생에 대해서 더 많이 해주고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내시는 그런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몇 번을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꾸준히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주차별로 이제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OT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총론, 기본권, 그다음에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 사실 여기서 총론하고 기본권은 크게 아마 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총론 부분에서 좀 건드리는 부분은 아마 이제 노동법의 법원 정도, 그 정도만 아마 건드릴 것 같고요. 기본권이나 이런 거는 보지 않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죠.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는 누가 있나요?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로자 사용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서 임금체불을 당해요. 임금체불을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노동청에서 구제를 해주지 않죠. 즉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면 각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노동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또다시 사용자가 누구이냐. 즉 사용자가 누구이냐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가 즉 임금 지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을 받지 못했었을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피신청을 해야 되잖아. 피신청이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합한 자기한테 당사자 적격을 갖추고 있는 그 적합한 사용자가 누구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부분 위주로 갈 거고요. 근로기준법상 총론 부분에서 총론 부분 보시면 아마 근기법 조문으로 따지면은 7조부터 아마 10조 정도 11조까지 적용 범위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근로기준법 총론 부분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7조에서 11조까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즉 7조가 뭐죠? 7조 강제근로금지, 8조 뭐죠? 폭행금지, 9조 뭐예요? 중간착취배제, 10조 뭐죠? 공미권 행사, 11조 뭐예요?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 거기까지가 아마 이제 총론 부분에 해당된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또 있긴 있는데 15조도 있고 몇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조부터 11조까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프린트가 또 하나 나가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출문제를 최근에 이제 나온 기출문제 2차 기출문제를 제가
최근 한 5, 6년치를 갖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오늘 왜 첫날에 놔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시면 어디서 많이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라고 이제 드린 건데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나요? 딱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로계약하고 해고 부분이죠. 그렇죠? 해고 부분이라는 것은 근로관계 종료 부분이에요. 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관계를 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관계 종료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23조 1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거의 매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산업 및 고용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서. 근데 이제 이 비정규직과 산재도 한동안은 좀 안 나왔는데 29회 때,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나왔어요. 한꺼번에.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산재하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과 어떤 법을 얘기하죠? 노동법상으로는 비정규직법이라는 것이 뭐하고 뭐가 있죠? 기간제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견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예요? 비정규직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들이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법에 보호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쟁점이 되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불법 파견과 직접 고용, 특히 파견에서는 이 불법 파견에 따른 불법 파견을 하게 되면은 사용사업주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직접 고용을 부담하게 되죠. 그렇죠? 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케이스 문제는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또 안 나온다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뒷장 넘겨보시면 이게 노동법 2에 관한 최근 기술인데 26회 때 쟁행이 잠깐 보면은 직장 폐쇄 정당성 나왔죠. 그 다음에 또다시 27회 때 또 직장 폐쇄에 관한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28회 또 나왔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24회 때도 24회 때도 직장 폐쇄가 나왔었어요. 직장 폐쇄가. 그러니까 최근 5년간에 4번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아마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물먹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험가에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년도 쟁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깨진 게 이때부터 깨졌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쟁점이 나왔다고 해서 올해 쟁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문으로 시험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합격할 때도 벌써 12년 전인데 단문으로 출제가 간혹이 됐었어요. 저희 시험 문제 중에서도 단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단문으로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 똑같은 작년도에 냈던 쟁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케이스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쟁점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를 바꿔서 쟁점은 그대로 놓고 사례만 바꿔서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나왔던 쟁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뒷장으로 넘기셔서 보시면 자, 이번에 이제 노동법 원에서 해고 부분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의 이익 여부는 수험가에서 작년에 다 찍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재심 취소 소송의 판정에 따른 소의 이익, 행정 소송에 따른 소의 이익의 부분인데 이 소의 이익 부분이 작년에 판례가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판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GS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1기 정도 되면 판례 공부를 해요. 1기 때는. 그때 판례집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지금 US 2기 과정 듣는 분들은 1기 때 판례 공부를 다 끝냈거든요. 일단 판례가 그때 한 133개 정도 되는데 그 판례에 대해서 케이스로 이제 풀어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다 보긴 벅차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 중요 쟁점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례까지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나가면서 여기에 최근에 어떤 중요 판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그게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근로계약도 보시면은
작년에 보면 이제 취업 규칙과 관련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 여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취업 규칙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출제가 안 된 부분, 최근에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어디 있냐면 근로시간하고 인사징계, 그 다음에 영업양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영업양도는 22회 때 나왔는데 20회 때 저희 교재도 있지만은 한국 오므론 전장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판례가 이제 사례화 돼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업양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영업양도가 몇 페이지냐면 잠시만요. 253페이지요. 250 율로동법 253페이지 펴보시면은 거기 밑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 오므론 전장 사건 있죠. 요게 22회 때 기출 판례예요. 요게 22회 때 기출 판례. 그래서 22회 때 출제되고 영업양도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업양도도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원이다. 그리고 분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24회 때 나왔는데 그 24회 때 나온 것이 뭐가 있었냐면 256페이지, 257페이지 보시면은 257페이지에 그 판례 하나 나오죠. 분할 관련해서. 요게 24회 때 출제됐던 판례인데 요게 무슨 사건이냐면 저희 나중에 판례 공부하면 있는데 현대 그린푸드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사건이 이제 그 사례화가 돼서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판례들 중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판례까지 아마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폭발하실 수가 있어요. 워낙 이 양도 많지만 노동법이 판례까지 보시려면 지금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노동법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배우는 부분 중에서는 지금 근기법상 근로자성 그 부분이 있죠. 27회 때, 그 다음에 29회 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론, 이게 최근에 나왔고요. 한 해 건너서 지금 한 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등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28회 때 이제 위약예정 금지 20조에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위약예정 금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인인 보너스 관련한 것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사인인 보너스 관련. 저희 교재도 있습니다. 저희 교재 어디 있냐면 이게 위약예정 금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어디 보시면 104페이지 보시면은 그 104페이지 보시면은 7번째 아라비아 숫자 7번째 관련 문제에서 사인인 보너스에 반환 여부 있죠. 요게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 2015년도 밑에 보시면 박스에 있죠. 2015년도 사인인 보너스 반환 여부에 대해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 이때도 수험가에서 다 찍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래서 찍었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못 쓰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동법의 출제 경향을 지금 노동법 1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신 판례에서 2개가 나왔어요. 6문제 중에서 최신 판례에서 2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3문제 중에서 노동법 1 3문제 중에서 최신 판례가 이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최신 판례 비중이 꽤 높았죠. 작년에는. 그래서 최신 판례가 한 2개 정도 나왔고, 보통 6문제 중에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면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최신 판례 위주로만 냈을 때는. 근데 보통은 한 번도 안 낸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2-3개 정도는 최신 판례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 2를 잠깐 보죠. 다음 페이지. 자, 노동법 2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뭐가 가장 많이 출제된지 딱 알 수가 있겠죠. 최근에. 부당 노동행위하고 쟁의행위는 거의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배계획과 부당 노동행위만 봐도 지배계획과 부당 노동행위 연속 2번 출제되고, 작년엔 출제 안 됐지만 연속 2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부당 노동에 관련한 부분은 워낙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판례가 많아요. 판례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고, 쟁의행위 관련한 것도 판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는 평화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정당성 부분. 평화무가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2차 공부는 처음 다 하시는 거죠, 지금? 평화무가 뭔지는 아세요? 평화무? 쟁의행위 안 하는 거 평화무예요?
쟁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맞죠. 그렇죠. 근데 평화의무는 유형이 어떻게 되죠? 평화의무 유형이 평화의무 유형은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 평화의무가 있고 이제 상대적 평화의무. 근데 절대적 평화의무는 이제 통설적인 입장은 무효라고 보고 있죠. 뭐냐면 절대적 평화의무라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 유효 기간 중에 쟁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체협약 유효 기간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러나 상대적 평화의무는 뭐냐면 단체협약 유효 기간 중에 그러니까 쟁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러면 이제 객관식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데 주관식으로 여러분들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단체협약 유효 기간 중이에요. 쟁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아니라 단체협약 유효 기간 중에 법령의 개폐 등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쟁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갖다가 보통 평화의무라고 하는데 이 평화의무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학설이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요. 1차 때는 학설 뭐 이렇게 많이 안 보시지만은 2차 때는 몇 가지는 좀 봅니다. 네, 평화의무 관련해서 학설이 이제 세 가지가 나눠지는 게 뭐냐면 내재설이 있고 합의설이 있고 신의식설이 있는데 판례는 어떤 설? 내재설의 입장이죠. 단체협약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평화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쟁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쟁행의 목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실 쟁점이고 최근 판례는 없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이 세 문제는 최근에 판례는 크게 없고요. 예전에 나왔던 판례 위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쟁점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29회 때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이 공정대표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노무사를 합격을 하시고 노조가 있는 회사를 자문하시거나 아니면 뭐 노동조합을 상대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 공정대표 의무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자문한 회사 중에서 노조 있는 회사들이 있어서 이 공정대표 의무 관련해 가지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이 노조 있는 회사들은. 근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노조가 사실 이제 합격하셔서 실무적인 얘기지만 노조법을 안 다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노조 업무를 많이 다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선택한다고 해서 뭐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노조를 많이 자문하는 법인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노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자문하시거나 이러면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이제 노무사들 중에서도 노조법을 잘 다루지는 않아요. 금기법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 공정대표 의무는 굉장히 판례도 많고 노동조합의 노동위원회 재결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번 건너뛰었지만은 충분히 또다시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조정과 중재나 기타는 뭐냐면 뭐 노사협의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무원 교원 노사 관계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법을 얘기하는데 그쪽은 사실 판례가 거의 물론 판례가 있긴 있죠. 있는데 중요한 판례가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아마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조정과 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부분도 시험에 이제 단문으로 출제되면 출제가 되지만 케이스로 나오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노동조합 파트가 생각보다 별로 출제가 안 됐죠. 최근에. 제가 조합 활동을 따로 떼낸 이유가 뭐냐면 이 노동조합 파트에 조합 활동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따로 떼낸 이유가 뭐냐면 요 24회 때 여기는 지금 25회까지 나와 있지만 24회 때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우리 교재도 있는 건데요.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에 관련한 문제가 24회 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4회 때 나오고 이 조합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제가 이 조합활동을 따로 떼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활동하느냐. 조합활동이라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의 모든 제반 활동들을 갖다가 조합활동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활동 부분은 굉장히 정당성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특히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쟁행의 정당성하고 보통 비교해서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어떻게 되죠?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조합활동 정당성.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 기준이 주체가 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수단 및 방법이 있죠. 그렇죠? 이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당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죠.
이 구체적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분 아니면 취업 시간 외 보통 이 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근로시간 내에 하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로시간 내. 할 수 있죠. 네, 있죠. 왜 없어요? 예외적으로 있어요. 어떤 경우 있죠?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아니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만약에 조합활동을 취업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렇죠?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합활동의 제 구체적인 사례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근로 조건과 관련된 향상과 관련된 부분이죠.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주체는 뭐 노동조합이고 수단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어디서 주로 조직 형태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이죠. 그러니까 기업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어디서 활동을 많이 해요? 기업 내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시설관리권의 다른 말로 뭐죠? 재산권이죠.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산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이제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쟁행의 정당성 부분은 뭐가 들어가죠?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및 방법, 그다음에 절차가 따로 들어가죠. 그렇죠? 쟁행의 정당성은 쟁의 정당성에서 절차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41조와 45조. 41조가 뭐죠? 41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 그렇죠? 45조 뭐죠? 조정 전치주의.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위반한 쟁행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무효죠. 그렇죠? 위법하게 되죠. 그러나 조정 전치주를 위반한 쟁행의 정당성은 어떻게 되죠? 판례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특히 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행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같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특히 쟁행위는 절차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노동조합 파트에서 최근에 나왔던 거는 28회 때 조직 형태 변경이 나왔는데요. 이 조직 형태 변경 우리 교재도 있지만 발레오 전장 시스템 코리안주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한번 잠깐 어딘지 제가 알려드리면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거기 한번 펴보죠.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디 있냐면 조직 형태 변경이 나왔는데요. 453페이지 볼까요? 453페이지. 거기 보시 2016년도에 발레오 전장 시스템 코리아주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최근 판례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제 453페이지. 453페이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기 앞에 이제 452페이지 보시면은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냐? 요거 관련한 판례입니다. 요거 관련 판례.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요게 이제 나왔죠. 사실 뭐 최근 기출, 그러니까 최근 판례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 조금 어디에서 많이 시험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물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은 나중에는 요 기출 정리한 거를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나눠드린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경향이라든가 어떤 문제들이 최근에 나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동차반의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율노동법 6페이지 보시면은 노동법에 법원이라고 나옵니다. 법원. 이 법원이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법원이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법법자의 근원 어자죠. 뭐예요? 법의 근원을 갖다 법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근원을 갖다가 법원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법원의 의의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줄. 자,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에 관한 재판에서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이에요. 규범이죠, 규범. 규범이니까 뭐죠?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법원의 종류들이 있는데, 노동관계 법령. 노동관계 법령은 법원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건을 하시거나 할 때, 특히 뭐 구제 신청 사건, 특히 해고, 뭐 부당해고 구제 사건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유서나 답변서를 써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근거를 댄단 말이죠.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근거를 줄 때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근거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판례를 근거로 한다, 여러 가지를 근거로 둬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리나라는 성무법 체계잖아요. 그렇죠? 법의 체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법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법 체계는 크게 두 가지의 체계로 나눠져요. 대륙법계 체계가 있고 영미법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대륙법계는 어딜 말하냐면 프랑스나 독일을 의미해요. 영미법계 말 그대로 영국과 미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예요. 성문법주의. 그러니까 성문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전이 있다는 거죠. 법전이. 우리나라는 법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륙법계 체계가 우리나라로 이제 개수가 된 거죠. 우리나라 개수 전에 어디를 먼저 들렸냐면 일본을 들렸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 체계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체계는 사실 일본 노동법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 노동법은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이라 하지만은 일본은 노동기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근로자라고 하지만 일본은 노동자라고 하는데 로도쇼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왜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 노동자라는 표현을 안 쓸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실 텐데, 물론 이제 정확한 어떤 뭐 이론이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학계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남북 대치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북한하고 이제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무슨 당이 있죠? 네, 노동당이라는 있죠. 그 노동에 대한 어감이 되게 안 좋아서 근로를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정설적인 얘기라고 학계 대부분의 이제 그 지배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성무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전이. 이게 법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법의 근원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판례는 법원성이 없어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전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불문법주의예요. 법전이 없어요. 그럼 법전이 없으면 어떤 거를 법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나요? 판례가 법의 근원이 되는 거죠. 판례가 법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법원성이 있는 거죠. 영미법계 체계에서는 판례는 법원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전, 성무법주의이기 때문에 판례가 법원성은 없지만은 이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어떤 판례냐면 이게 전화 판례인데 통상임금과 관련된 거야. 뭔지 아세요? 2013년도에. 저는 이때 노무사를 합격해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굉장히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이게. 요거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컨설팅 좀 많이 했는데, 임금제에 관련 컨설팅, 임금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정기상여임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예요. 이게 뭐냐면 가브로토텍 사건인데 우리 교재 부분 다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신입식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회사가 이겼죠. 그렇죠? 신입식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수행했던 변호사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대법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한탄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고법까지는 계속 이겼다가 이게 이분 주장으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신의칙 얘기해가지고 나 졌다, 그리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이 신의칙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이 이따 이제 나가면서, 다음 시간이죠, 임금은 나가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신의칙과 관련한 거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현대중급 사건이라는 판례가 하나 났는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었어요. 신의칙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2013년도에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전화 판례요. 이 전화 판례인데, 이게 왜 이렇게 구속력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린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입장 변경 없다. 보통은 이제 고용노동부도 사법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판례가 나오면은 입장을 바꿉니다. 웬만하면 입장을 안 바꾸지는 않아요. 입장은 사법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보통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라고 보통 다 해석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이제 그 자문하는 회사라든가 근로자한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게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이제 그 근로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로자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통상임금을 산정을 할 때, 이걸 산정할 때 보통 법정수당 등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법정수당이 뭐가 있죠? 법정수당. 법정수당이 뭐예요? 법에 정해져 있는 수당은 법정수당이라고 해요. 법정수당이 뭐가 있죠?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시간의 수당이 있죠. 53조 보면은, 그렇죠. 연장 근로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56조에 보면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법정 수당이잖아요. 또 뭐 있어요? 연차 수당 있죠. 그런 것들이 법정 수당이에요. 이 법정 수당은 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었는데, 이게 통상임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면은 법정 수당들이 다 올라가죠. 그렇죠. 법정 수당들이, 만약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몇십만 명의 근로자가 있어요. 그분들의 통상임금이 올라가면은 그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통상임금 부분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은 이 2013년도 이후에 이런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판례가 많고요. 그래서 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7회 때 한번 이 수수료의 통상임금성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판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대법원의 어떤 사법부의 판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속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속력이, 사실상의 구속력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노동관계 법령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이 용어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죠. 법률. 그 다음에 법률 밑에 하위법이 뭐가 있죠?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 그 하위법이 뭐가 있죠? 시행규칙이 있죠.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법령이라는 거예요. 법령.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법령을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데,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때 이런 것들을 헷갈려서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쟁의행위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본인은 몰라요, 사실은. 쟁위행위. 막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쓰다 보면은 사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남아나지 않습니다. 사실 2차 시험이라는 게. 왜냐하면 한 문제를 25분 안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쟁점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목 찾았고 내용 써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막 용어가 혼재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를 알고서 쓰신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2차 시험에서는 이런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답안지 인상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이 노무사 2차 시험의 경쟁률이 몇 프로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작년이 7%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 보면 93명은 이제 집에 가셔야 돼요. 93명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합격할 때가 10%였거든요. 12년 전에가.
지금 7%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올해도 아마 작년보다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응시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변별력을 뭐 주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수험생들의 실력이 굉장히 나날이 더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쟁자는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 분들 중에서 제시라든가 3시, 4시, 5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또 경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시험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빨리 끝내시는 게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좋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딱 내가 시험 기간을 정해놓고 요때 안에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이거 합격할 때까지 공부하겠다 이러면은 절대 합격 못합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딱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딴 데로 나갔는데 이 용어 자체를 잘 쓰시는 것이 먼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왜냐하면 많은 답안지들 중에서 정말 천차만별의 답안지를 봐요. 저희도 사실은 제가 채점할 때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천차만별의 답안지들을 봐요. 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이 채점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람이 채점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채점하는 게 되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차 시험은 내가 잘난 척을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답안지에 내가 많이 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답안지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답안지 아는 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하실 때 이런 것들 틀리시면은 그 인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왜냐하면 많은 수험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령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 뭐 국제 협약이나 조약 이런 것들, 대표적인 뭐 소파 같은 게 있죠. 뭐 주한미군 지휘관의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근원이 되는 법원에 해당될 수 있고, 노사자치규범이 뭐죠? 노사자치규범. 노사가 스스로 정한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단체협약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이 노사자치규범을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다음에 근로계약인데, 이거는 노사자치규범이에요. 규범은 법원성이 인정됩니다. 규범은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견해 대립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설과 법규범설의 어떤 대립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대륙법계 체계를 택하는 국가에서는 이 노사자치 규범을 보통 이제 법규범설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적 근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미법계 체계에서는 보통 이제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법규범적이 아닌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7페이지의 네 번째 노동관행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보려고 앞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드린 건데, 보통 수험가에서 이 관행 관련한 부분이 왜 시험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는데 왜 출제가 되냐면 여기 판례가 있어서 그래요. 판례. 왜냐하면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원성은 없어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관행이 법원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판례가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수험가에서도 자 보시면은 두 가지의 근거가 뭐냐면 판례가 자 두 번째 줄 거기서부터 밑줄 긋습니다. 노동 관행이 자 거기서부터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첫 번째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이 돼야 돼요. 그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이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돼야 된다. 즉 아무도 이의 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으면 이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해줘요. 근데 물론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받으려면 이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근데 입증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입증을 할 수 있으면은 노동 관행이 법원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에 판례가 있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을 써놓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이 대륙법계 체계에서는 이 판례나 행정해석은 사실 법원성은 없습니다. 근데 판례는 이제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는데 행정해석은 뭐냐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판례보다도 행정해석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남녀고평법은 2차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 남녀고평법이 이제 1차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 며칠이죠? 10일이죠. 그럼 10일 안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다고요? 포함 안 돼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행정해석이에요. 그런 건 법에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셔야 될 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렵죠. 이게 사실 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게 행정해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포함이 안 되니까 물어보겠죠. 예, 포함되면은 전 물어보진 않아요. 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예전에는 포함이 됐었어요. 2019년도 7월 달까지는 포함이 됐었는데 2019년도 8월 달부터 행정에서 변경돼가지고 포함이 안 돼요. 10일 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자, 8페이지 보시면 법원의 상호간의 충돌인데 뭐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나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에서도 나오고요.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게 독일의 단체협약과에서 좀 근거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명문 규정이 없는데 요게 이제 독일의 단체협약과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 게 왜 있느냐면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조문에.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단체협약의 여후요라는 거 아세요? 여후요? 여후요. 단체협약의 여후요. 단체협약 종료한 다음에 계속적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그걸 여후요라고 하잖아요. 여후요가 왜 문제가 되죠?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 대립이 생기는 거는 법조문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조문에 있으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성법계 체계에서는. 근데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유리조건 우선원칙 적용과 관련해서 자 문제 소재를 잠깐 볼게요. 2차 시험 아마 행정제소법 오늘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2차 시험에서 보통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시겠지만은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설이 있으면 학설, 세 번째 판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에 대한 검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보통 줄여서 문학 판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쟁점되는 부분은 항상 이런 형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쟁점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 교재 보면은 다 그런 형식으로 써있기 때문에 2차 교재들은 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유리조건 우선원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자 문제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조법 33조 1항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위반의 의미가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최저 기준으로 보아서 하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준보다 절대적 기준으로 보아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유리조건 우선이 적용되는데, 즉 뭐냐면 여기서 지금 33조 1항에서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단체협약 기준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단체협약의 기준, 즉 뭐냐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여기서 단체협약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냐 아니면 상대적인 기준이냐. 상대적인 기준이면 어떻게 돼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노사자치 규범이 있으면 그게 적용되는 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단체협약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한 결의 대립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판례는 적용 부정설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요. 적용 부정설의 원칙. 자 보시면은 학설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적용 긍정설이 있고 적용 부정설인데 옆에 가로치고 편면 적용설, 양면 적용설 이런 말이 있죠. 요거는 일본식 용어예요. 그러니까 임종률 교수님 책 보면은 임종률 교수님만 유리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이 편면 적용설,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안 쓰시고 임종률 교수님은 편면 적용설, 양면 적용설, 이게 일본식 그 용어를 갖다 그대로 풀이를 해가지고 쓴 거라서 이렇게 좀 어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적용 긍정설, 적용 부정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적용 긍정설은 뭐죠? 단체협약의 기준이 최저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이에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니까 단체협약 기준이 최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적용 부정설은 뭐죠? 당연히 적용이 안 되니까 단체협약 기준이 이제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판례 입장 잠깐 보죠. 자, 판례는 자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효력관계에 있어서 협약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 회사와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 부정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동기본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근로 3권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쟁점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결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쭉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로상권의 제한. 예전에 이제 단문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근로상권의 제한 부분도 종종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케이스로 문제가 이제 출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오진 않고 공무원과 교원 노사관계 부분인데 사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제끼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총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관행 부분. 이 노동 관행 부분의 요건 두 가지. 아까 뭐였었죠?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두 번째,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도 확립돼야지 노동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페이지인데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 부분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쉬도록 하겠습니다.